아직도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아무 생각 없이 이체 버튼을 누르고 계신가요? 애한테 용돈 좀 보낸 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준 돈인데 설마 세금을 매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무 생각 없는 이체 한 번 때문에 몇 년 뒤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멍해지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너무 늦은 후회를 미리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노후 지혜와 건강 그리고 돈의 흐름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 자산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나라 편도 아니고 세무서 편도 아닙니다. 오직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오신 부모님 편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 분과 모르시는 분의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시면 나중에 그때 그 영상 볼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클릭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이고,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힘들다 하면 생활비 조금 보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국세청 컴퓨터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보낸 돈이지만 국세청의 시선에서는 그저 차가운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도 없고 사정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힌 기록 한 줄만을 봅니다. 우리가 믿어온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문제 없다라는 상식은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착각 하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세금으로 새어나가고 자식 도와주려다 노후가 흔들리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르면 수천만 원을 그대로 뜯길 수 있는 4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자녀에게 여러 번 돈을 보내신 분, 앞으로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태줄 계획이 있으신 분,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세금 내는 건 죽어도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단어를 써야 하고 어떤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탈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방법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10년 뒤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자녀의 돈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책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도 친절히 알려주지 않으며 이미 당한 분들만 뒤늦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나라가 내 통장까지 다 들여다보겠어? 용돈 몇 번 준 걸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상담 사례로 듣고 실제로 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겁주기용 과장도 아닙니다. 이미 제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세청에는 흔히 사람들이 세금 알파고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소득, 소비, 재산 변동을 따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연결해서 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에 기록이 남고, 부동산을 사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으며 주식을 사면 증권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오가면 은행에 기록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컴퓨터 안에서는 이 모든 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갑자기 전세 아파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자산이 생기는 순간 국세청 컴퓨터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지? 이때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흘러간 기록이 있으면 그 연결고리는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더 무서운 건 국세청은 지금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통 10년치 자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오늘 문제가 된 일이 아니라 7년 전, 8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돈까지 다시 꺼내봅니다. 그때는 아무 일 없던 송금이 한번 문제가 되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아버님은 자식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평소에도 용돈으로 조금씩 돈을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자녀가 집을 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그때 보태준 전세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계기로 과거 통장 거래가 하나하나 검토되기 시작했고 용돈으로 보냈던 돈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결국 증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적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운영하시던 작은 자영업 내역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 한번 도와주려다 평생 일군 삶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숨긴 것도 없고 떳떳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지만 국세청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돈은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와 글자만이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의 사랑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의 흐름만을 조사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생각, 이건 생활비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오히려 착실한 자녀일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안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생활비잖아. 먹고 살라고 준 돈인데 세금이 붙을 리가 없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법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면 가장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비와 다릅니다. 법에서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생활비는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일 때만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피부양자는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 생활비지만 국세청의 눈에는 생활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자녀는 부모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 후보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의 사용처입니다. 부모님이 먹고 쓰라고 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그 돈이 저축되거나
주식이나 코인, 펀드 같은 투자로 들어가거나 전세금이나 집값에 보태졌다면 국세청은 그 돈을 이렇게 봅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인 돈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한 어머님이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보냈습니다. 총액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그저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몇 년 뒤 자녀의 자산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살펴봤고 그 3,600만 원 전부가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다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열심히 모아서 미래 준비한 게 뭐가 잘못이냐? 차라리 쓰고 없어졌으면 문제가 안 됐다는 말이냐?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법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흥청망청 써버렸으면 흔적이 약해지고 성실하게 모아서 자산으로 만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착한 자녀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세법의 눈으로 보면 위험 신호가 됩니다. 돈의 성격이 생활비에서 자산 형성 자금으로 바뀌는 순간 세금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계좌로 보내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나? 기록만 안 남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야말로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문제라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기록만 안 남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예전에는 실제로 그렇게들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오히려 가장 빨리 문제를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 시스템에서 현금은 가장 의심받는 형태의 돈입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자체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은행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현금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거나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사는 그런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피하려 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 확인이 아니라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ATM에서 카드를 넣고 현금을 뽑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전산에는 정확한 시간과 금액이 남습니다. 우리는 손에 쥔 현금만 생각하지만 시스템은 그 뒤에 남은 기록을 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현금 거래를 흔히 아직 단속되지 않은 무단횡단에 비유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한번 걸리면 설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현금으로 준 돈이 자녀 통장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생활하다가 결국 입금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현금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니 오히려 설명이 더 막막해집니다.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간 흔적과 자녀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시간차를 두고 맞물리면 의심은 더 커집니다. 결국 현금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돈을 만드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기록이 없어서 더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자식도 돕고 내 노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거나 귀찮아서 넘기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돈의 성격을 미리 정해두고 그 사실을 통장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아무 말 없이 보내는 대신 단 세 글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 세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글자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은 마음을 보지 않고 기록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의 성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대여금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 아무 메모도 남기지 않으면 그 돈은 나중에 거의 자동으로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송금 메모에 단 3글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그 돈을 빌려준 돈, 즉 채권 채무 관계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보낼 때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글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취급됩니다. 그 짧은 메모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아들 전세금으로 큰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이자를 보내라. 꼭 메모에 이자라고 쓰고. 아들은 매달 약속한 날짜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보냈고 메모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남았습니다. 몇 년 뒤 세무 확인이 있었지만 이 거래는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자까지 받으면 자식이 부담되지 않느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다는 건 자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는 받은 이자를 다시 용돈으로 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아니라 거래의 형식입니다. 물론 대여금이라는 메모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간단히 적고 날짜와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차용증이 통장 기록과 함께 맞물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뒤집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하면 국세청은 형식만 빌려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인지 최소한 이자라도 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을 잘 활용하면 꽤 큰 금액까지도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미 아무 메모 없이 돈을 보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자를 보내고 메모를 남기고 원금 일부라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늦었어도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세금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록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용증 날짜를 좀 예전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서 예전에 쓴 것처럼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국세청은 종이 한 장을 예전처럼 대충 보지 않습니다. 잉크의 성분, 종이의 재질, 필기구의 종류, 심지어 프린터의 출력 흔적까지 분석합니다.
일부러 종이를 구겨놓거나 커피를 쏟아 낡아 보이게 만드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만 키웁니다. 잘못하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문서 위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그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본인 이메일로 바로 보내두는 것입니다. 이메일에 찍힌 발송 시간은 조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이 기록은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거창한 공증이 없어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문서의 신뢰도를 크게 올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형식의 일관성입니다. 대여금으로 보냈다면 이자도 받아야 하고 메모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 달은 이자, 한 달은 아무 메모 없이, 또 한 달은 용돈 이렇게 섞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규칙한 흐름을 말 바꾸기로 해석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날짜에 같은 메모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복잡해지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식 도와주는데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충분히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자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기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갖춘다고 해서 자식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식에게까지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세금 걱정과 생활 걱정에 시달리는 노후가 과연 자식이 바라는 모습일까요?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대로만 활용하면 자녀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도 세금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한 증여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주고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도 성인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즉,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그 시기에 맞춰 준 돈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주면 그냥 증여가 되지만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돈도 세금 부담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인생의 가장 큰 고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빚 없이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은 그 돈을 다시 의심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해두면 국세청 시스템 안에 합법적으로 넘어간 돈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이 과정이 귀찮아서 생략하는 순간 몇 년 뒤 더 큰 귀찮음과 스트레스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가 부모가 힘을 합쳐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자식의 출발을 돕는 셈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괜히 편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걸까? 아니면 이미 위험한 선택을 해버린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부모님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식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록이 없는 상태로 흘러간 돈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며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대부분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고 세금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끼리니까 괜찮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돈 거래는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이라는 건 나중에 말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통장 기록, 메모, 이자 흐름, 서류로 이미 설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 두면 국세청이 묻기도 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많이 보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보내는 돈부터라도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고 흐름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에게 부담 줄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류와 기록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돌아갑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식한테 돈 한 푼도 주지 말라는 말이냐? 전혀 아닙니다.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돕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으로만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기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끝없이 희생해서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당당하고 자식도 마음 편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선의로 시작한 도움이 결국 부담과 갈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부모님들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돈을 움직여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적어도 억울한 세금 문제만큼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 돈은 이미 가족의 돈이 아니라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이체는 가장 위험합니다. 메모 없는 송금은 나중에 거의 예외 없이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라는 말은 부모 마음이지 자동 면제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돈은 언제든지 증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은 안전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의 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기록이 있는 대여는 부모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대여금이라는 메모, 이자 흐름, 차용증 같은 기본적인 장치만 갖춰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전공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를 쓰지 않고 괜히 불안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마음으로 충분하지만 법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부모는 늘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괜히 문제 삼는 것 같아서 자식이 서운해할까 봐라는 마음 때문에 필요한 말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준 없이 주는 도움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남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오늘을 기준으로 부모님 스스로에게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이 돈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통장과 서류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마음에 꼭 남겨야 할 한 문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움직일 때마다 떠올려야 할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정보나 새로운 제도를 더 얹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모님 마음에 오래 남아야 할 한 가지 기준만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돈 문제로 억울해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모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부모 마음이 아닙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그 돈은 차갑고 중립적인 자금 이동 기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무방비로 당하는 부모가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돈에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내는 돈은 가장 위험한 돈이고 성격이 분명한 돈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체 메모 한 줄, 이자 흐름 하나, 서류 한 장이 부모의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덜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주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줘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체로 늦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준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흐름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선택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 채널 헬스 자산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손해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부모님의 편에만 서겠습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세상이 더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이 최소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록 없는 사랑은 언젠가 세금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10년 뒤 자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까요? 아니면 억울한 세금 고지서가 될까요? 그 답은 오늘 이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